한스퀸 과학을 말하다 쉬운 한 번째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 4부에 해당합니다. 이 부가 몇 개가 있냐면 5개입니다. 5부까지 있어요. 에필로그 빼고 그렇습니다. 지금 4부 생명의 근원 아니죠. 생명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죠. 제목하고 그 출판사 이름을 적어 놓은 대목에서 4부 생명의 기원이 나옵니다. 4부의 2장 생명은 어디서 생겨났는가 그걸 시작했습니다. 4부의 2장 생명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나이가 들면서 어떤 부분은 더 명료해지는데 어떤 부분은 또 흐릿해집니다. 네, 균형을 맞추는 것 같아요. 흐려지는 부분들은 그 글자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이런 것들을 제목이요, 소제목. 생명은 또렷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어떻게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냥 어만 읽고 머릿속에 생명은 어디서 생겨났나 뭐 그렇게 느낌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라고 안 읽고 어디서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생명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어디서 출현했나 그 뜻이겠죠. 거기서 2장의 1번 생명의 운반자, 생명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자녀, 및 후손으로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운반자에 대한 생물학적인 정보를 지금 한스킹이 설명합니다.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저는 이렇게 직접 읽지 않으면 몇 마디를 꺼내기도 힘들어요. 제가 지난번 50강 할 때 여기 자주 나온 용어인 DNA 이중 나선 구조, 이걸 그림으로 한번 찾아보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단어예요. DNA. 이 DNA는 그 영어의 약자인데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 및 많은 바이러스의 유전적 정보를 담고 있는 실 모양의 핵산 사슬이다. 여기서도 이 단어들 자체가 낯설어요. 뭐 유기체 대충은 아는데 바이러스 대충 알고요. 유전적 정보, 음, 핵산 이건 잘 안 들어와요. 핵산 어떤 화학 물질이겠죠. 핵산 사슬. DNA는 염색체도 그렇고 다 전문 용어입니다. 염색체의 주성분으로 유전 정보를 염기서열, 이것도 참 우리에게 아주 낫습니다. 염기서열로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다. 유전 핵심에 해당하는 거죠. DNA가.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은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거를 인터넷 어느 사전에서 제가 한번 찾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음,
생물 산책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본 겁니다. DNA 이중 나선 구조, 생명의 실체가 드러나다. 쭉 설명합니다. 그냥 그림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일반적으로 본 그림은 이렇게 지금 여기는 누워 있는데 보통 서 있죠. 이걸 이렇게 세우면 뭐 똑같습니다. 사실은 상하 좌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어떤 화학 물질이니까 뭐 위로 세우든지 옆으로 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게 선이 두 줄이잖아요. 두 줄이 이렇게 꼬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꼬여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나선. 이렇게 도는 걸 나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아서 올라간다거나, 스프링처럼 이렇게 된 건데, 이 두 가지 줄이, 보통 스프링은 줄 하나로 이렇게 갑니다. 이건 두 줄이 이렇게 이중으로 나선에 돌아가면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렇게 보면 어떤 무슨 설치 미술처럼 보입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화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양일까요? 이게 그 DNA 이중 나선 구조 거를 사진으로 찍은 걸까요? 아니면 상상해서 이렇게 그린 걸까요? 뭐 우주 폭발 이런 것도 사진으로는 찍을 수 없죠. 그걸 학자들이 상상해서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 이중 나선 구조. 사진으로 찍을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원소 같은 것도 사진으로 찍는 건 아니잖아요. 분자도 마찬가지고. 그림일 겁니다. 자, 이게 1953년 4월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은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물질인 DNA의 구조가 이중 나선형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네이처지에 발표했다. 그로부터 9년 뒤 이들은 생물학계의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를 푼 공로로 인정받아 DNA 구조를 밝히는 데 기여한 또 다른 과학자 모리스 윌킨스와 함께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DNA가 유전 물질임이 증명된. 그러니까 유전 물질에 따라서 그 생물의 생물학적인 특징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 인간만의 유전 물질이 있는 거예요. 침팬지와 우리 사이에는 95% 이상 다 똑같다고 그러죠. 몇 프로인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수치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같습니다. 그 조금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자, 요 두 사람이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이네요. 지금 돌아가셨겠죠? 네, 1950년대 이걸 발견하셨으니까요. 자, 현대 들어가겠습니다. DNA 이선 나선 구조.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유기체의 유전 특성의 운반자는 DNA 타입의 핵산 분자 사슬이다. 이거 개념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핵산 분자 사슬. 핵산 분자 사슬. 이것은 상이야 뇌염기,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민을 가진 특유의 긴 서열로 이루어지고 주로 세포 핵에서 일어난다. 저런 걸 연구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생명체의 청사진은 그래서 결국은 그
생명의 비밀을 완전히 밝혀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죠. 근데 왜 그래야만 되는지는 또 비밀이겠죠. 염기 서열 속에 유전자 코드로 암호화되어 있다. 이게 점점 발전하게 되면 그 유전자도 조작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류 미래에 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나쁜 미래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과학은요, 예,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악한 사람이 사용하면 악하게 되는 거죠. 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에 의해서 그 폭탄 대량 살상 무기가 나온 것처럼요.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이 점점 극대화돼서 죽지도 않고 인간보다 더 강력한 종을 누가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게 굉장히 공격적인 종이 된다면 미래는 참 어둡죠. 이 서열은 일종의 복제 과정을 통해 재생되며 동종의 유전 물질을 세포에서 세포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한다. 복제 오류는 돌연 변이를 일으켜 변화된 유전 특성을 지닌 유기체를 낳는다. 유전자 조작은 지금 곡식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일이나 식물에 말이죠. 음, 병충해에 에, 그 공격을 받지 않는 유전자를 뭐 밀이나 뭐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데 넣어서 만들어서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농사 짓기는 쉽긴 한데 그걸 먹는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장담하기 힘든 거죠. 지금 그런 건 많이 되고 있습니다. DNA는 세포 내의 작용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무엇보다도 DNA 단면이 복제됨으로써다. 잘 모르는 얘기예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단백질은 물질 대사의 촉매 역할을 한다. 단백질은 핵산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그 구조와 기능을 제시함으로써 살아있는 세포에 전달된 기능을 실행한다. 생명은 이렇게 작동하고 번식한다. 가장 기초적 차원에서 펼쳐지는 마법의 세계다. 마법과 같다. 이 극미의 공간에서 분자들은 100만 분의 1초 동안 자기 변화를 수행하는 것이다. 아득한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반사적으로 묻는다. 가령 결정이 형성될 때 어떤 결정체요. 형성될 때 개별 원자들을 배열하여 생명을 생성하는 모종의 신비스런 창조의 행위가 배후에 숨어 있지 않을까. 어. 그러나 개별 원자들은 특별한 창조의 행위 없이도 놀랄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간다. 생명이 처음 생성될 때라고 왜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때는 정말 창조자 혹은 적어도 조직자가 필요했을까? 창조자가 개입할 여지가 있었냐? 네, 그런 질문입니다. 자, 2장의 2번 물질의 자기조직화. 자기 스스로 그런 모든 것을 조직하게 된다면 자기 복제가 물질적 기능으로 완전하게 된다면 뭐 창조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생명 없는 것에서 첫 생명이 생겨났는지, 원소 이거 자체가 생명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모든 결정체의 기본은 원소니까요.
어떤 정확한 사건들이 생물의 발생을 유도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자기 복제가 가능한 생명체가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 물론 생명으로 이행하는 개개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든 그 과정이 생화학적 합법직성과 물질의 자기조직화, 뭐 탄소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고 뭐 등등등등, 예, 그 생명 현상의 법칙성을 말할 수는 있어요. 즉 분자의 자기 조직화에 근거한다는 것, 그리고 어, 전하를 전하를 아니라 전하를 띄게 된다고 하겠죠. 예. 아, 이게 잘못 받았었습니다. 전하를 띄임으로써 원심 물질에서 점점 더 복잡한 분자와 조직들이 형성되듯이 탄소를 기초로 하는, 이 탄소가 생명의 핵심이죠.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말도 있는데 탄소가 또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고 탄소가 없으면 또 안 되고, 기저로 하는 생명도 핵산과 단백질에서 생성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진화는 어찌하여 외부 요인의 강제나 조종 없이 더 고등한 종으로 진전되는 것일까? 그건 맞죠. 진화가 좀 더 고등한 생명체로 나온 건 확실합니다. 거기 정점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화의 과정에서 본다면 인간이죠. 인간이 있죠. 인간이 동물과 똑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을 부정하면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거예요. 옳은 것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다만 그 양쪽으로 혹은 예, 동물이 우리보다 조금 열등할 뿐이지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그 임계점이 없을까요? 동물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어떤 임계점? 인간에게 올 수 없는 임계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표현하죠. 영혼이죠. 다윈이 동식물계에서 확인한 자연 선택과 척자 생존의 원리가 분자 차원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발견이다. 적응하려는 이 성향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분자들을 도태시키며 쉼없이 위를 향한 발전을 재촉한다. 그 분자 차원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그리하여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그리고 마침내 더 고등한 동식물로 진화하게 되는 것이다. 뭐 생물학적으로 옳은 이야기니까 교회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구에 생명이 탄생하는 초기 단계에 대해서는 인식의 공백이 상존하지만 그거를 확실하게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나마 몇 가지 대략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래에서는 튜빙겐의 막스 플랑크 진화생물학 연구소를 다년간 이끌었던 알프레드 기어러의 시나리오에 따를 것이다. 기어러가 쓴 책을 한스킹이 읽고 정리하는 거겠죠? 여기 각주 8번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알프레드 기어러, 책 이름이 비올로기입니다. 비올로기. 생물학이죠. 비올로기.
Menschen built onto the knappe Ressource gemeinhin. 번역하기가 애매하네. 비올로기라고 하는 제목이고 이제 부제가 그렇게 달렸어요. 인간 상과 크나페가 뭐지? 크나프하면 조금 모자란다는 건데 조금 리소스 오브 게마인진 공통의 정신 조금 모자란 리소스로서의 게마인진 공동 정신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책에서 한스킹이 몇 가지 특징, 생명이 지구에 생겨나게 되는 그 초기 단계의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합니다. 30여 억 년 전 지구상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연적 염기 서열을 지니는 나중에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말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염기 서열. RNA 타입의 핵산도 그렇고 옛날에 이런 단어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개념으로요. 좀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거라 깜깜해졌습니다. 생성될 화학적 조건은 존재했을 것이다. 그때 드물지만 아주 우연히 RNA 분자들이 생성되었는데 이것들이 접힌 상태에서 촉매작용을 하여 핵산 자체의 합성을 가속화한다. 물질 대사 및 돌연변이 가능성과 결합된 이 자기증식이 말하자면 생명의 출발 신호였다. 자기증식. 그때부터 RNA 시퀀스의 확장, 시퀀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어지는 어떤 장면들을 가리키나요? 영어인데 돌연변이 선택을 통해 생화학적 기본 과정과 구조들 무엇보다도 RNA가 조종하는 단백질 합성의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어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물학계에서는 다 받아들여진 이론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00% 맞는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 30억 년 전에 있었던 것을 지금 이제 몇몇 그 검증 방식으로 이제 추정하는 거지 어떻게 완벽하게 알아내겠습니까? 근데 상당하게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는 있어요. 유전 물질의 역할은 RNA에서 DNA로 넘어갈 수 있었다. RNA. DNA는 자주 들었는데 RNA는 많이 잘 않았어요. 이게 리보핵산이라고 하네요. 참 컴퓨터가 대단한 게 제가 여기 RNA에 검은색 그를 딱 클릭해서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에게는 화면에는 안 보이겠지만 제 화면에는 이게 박스가 떠서 1, 2, 3, 4, 5, 6, 7 쭉 나오면서 영한 사전, 에센스 사전에 그 RNA가 뭔가를 여러 그 선택지를 이렇게 쭉 나열시켰어요. 그리고 오른쪽 박스에는 RNA만 따로 이렇게 대문자에서 이게 어느 단어의 약자인가도 표시가 나오네요. 아주 간단하게 사전을 찾지 않아도 이렇게 표시만 하니까 나옵니다. 리보핵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보너클레익 엑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산이 엑시드 HID인가 보죠. 자, 리보핵산에서 DNA로 넘어갈 수 있었다. DNA는 RNA와 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하지만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DNA 이중 나선 구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유전 물질 복제의 정확성이 현격이 높아졌다. 예술적이네요. 예술적. 아까 보여드렸죠. 이중 나선 구조. 참, 누가 그걸 계획해서 한다면 참 가능하지 않은 건데. 나중에, 어, 세포의 광합성 능력이 향상되었다. 햇빛은 물질 대사를 위한 직접적 에너지원으로 유용했고, 그와 더불어 애초에 없던 산소가 풍부해졌다. 운동과 자극 전도 메커니즘, 이미 형성된 세포막의 이온관 등 구조와 기능이 복잡해짐에 따라 단세포 생물이 생겨났다. 이런 구조와 기능은 훗날 동물의 신경세포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전기 신호의 신속한 전달과 가공을 가능하게 했다. 그 단세포 생물이 그게 이제 다세포 생물, 고등생물이 되면서 딱 그게 생명에 꼭 필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세포의 양성 증식 메커니즘 덕분에 진화의 가능성과 속도도 향상되었다. 향후 중요한 행보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행성에서도 가능하겠냐 그런 질문이 나오네요. 다세포 생물의 진화와 세포 분화다. 이로써 유전자 조작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근육세포나 신경세포처럼 동일한 유전 물질의 생화학적 안정 상태를 달리하는 세포의 생성이 가능해졌다. 음. 복구 효소? 뭐 이런 게 있어요. 복구, 이게 복구 효소와 같은 새로운 것이 꾸준히 발견된 덕분에 더 고등한 단계의 복잡성이 출현했고, DNA 구성 성분의 수십 가지 배열을 정확히 복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포유류와 인간의 유전 물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게 차곡차곡 생명이 진화해 간 거예요. 근데 그 진화해 가면 지난 거는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꼭 더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다 그런 지금 여기 말한 여러 요소들이 다 남아 있는 거죠. 다세포 기관의 진화로 더 고등한 동식물의 형태와 구조가 생성되었다. 이것은 세대마다 매우 감동적인 과정을 거쳐 수정된 난세포에서 발달되었다. 유명한 글입니다. 우리 감각이 생물학적 형태의 아름다움에 감명받듯이 우리 이성도 동물의 교묘한 행동 방식에 매료된다. 동물 행동의 풍부한 레퍼토리는 두뇌 진화의 선물이다. 동물들 행동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구애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행동은 뉴런망에서 전기 화학적 신호로 이루어지는 정보 처리에 기인한다. 기아라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19쪽, 그 책의 19쪽입니다. 비올로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인간의 경우 나는 뇌와 관련된 철학적, 신학적 문제들을 탐구할 것이다. 최근에 생화학적 연구 결과를 보건대 생화학적이요. 생화학적. 화학은 화학인데 생물학적인 화학인 거죠. 우리의 어떤 마음이 뭉클한다거나 이런 게 다 생화학적인 거죠. 그거를 화학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 화학은 아니잖아요. 최근 생화학적 연구 결과를 보건대 이 복잡한 과정들이 뇌와 관련된 철학적, 신학적 문제들이 창조주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았음이 확실하다.
각종 의문들이 풀리지 않았지만 주어진 물질적 조건 하에서 생명의 생성은 물리화학적으로 이해 가능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인가? 이 복잡한 과정이요. 생화학적인 결과, 철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해서 창조주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했을 거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인데, 분명하게 그거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게 생화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게 생화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건데 뇌에 뭐 생화학적, 뭐 철학적, 신학적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이 생화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긴 한데 이 전반적인 것이 우연하게 이렇게 됐겠나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3번부터 3장부터 하겠죠.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4부죠. 네, 4부 3장에서 이러한 철학적, 신학적 그 작용들이 생화학적 설명으로 뇌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점에서 설명할 수 있긴 있으나 이렇게 일어난 일이 어쩌다가 그냥 일어난 거냐, 우연이냐, 아니면 필연이냐, 우연과 필연, 우연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이 아닐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